이 이야기는 부산시에 사시는 김영수 씨의 사연을 재현 및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에 등장하는 모든 이름은 가명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영수 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이야기 시작합니다. 50년 친구의 아내와 남은 생을 함께 보내고 싶어졌습니다. 이 말을 자식들에게 꺼낸 날, 제 아들은 저를 한참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세상에 사람이 그렇게 없어요? 그 말이 아직도 귀에 남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사람이 그렇게 없었던 것도 아닌데, 하필이면 왜 그 사람이었을까요? 제 친구의 아내, 제 50년 지기 친구가 평생을 사랑했던 여자, 제 아내와도 가족처럼 지냈던 여자, 그런 사람과 이제 와서 밥을 먹고 병원을 같이 가고 시장에 같이 다니고 오늘 있었던 일을 서로에게 이야기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사랑이라고 말하기엔 이 나이에 좀 낯간지럽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친구라고 하기엔 마음이 너무 깊어졌습니다. 저는 올해 68입니다. 아직 아주 늙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혼자 시장도 가고 운전도 하고 병원도 혼자 다닙니다. 하지만 밤에 집에 돌아와 불 꺼진 거실을 볼 때면 그때는 나이를 느낍니다. 아무도 없는 집, 식탁 위에 혼자 놓인 밥그릇,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하루, 그게 사람을 늙게 만들더군요. 제 아내 순자는 8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암이었습니다. 오래 아팠고 저는 남편 노릇 제대로 못했습니다. 젊을 때는 돈 번다고 바빴고 나이 들어서는 무뚝뚝하다는 핑계로 표현도 못했습니다. 아내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을 때도 사랑한다는 말 한 번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게 지금도 마음에 남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 저는 혼자가 됐습니다. 아들도 있고 딸도 있습니다. 둘 다 착한 자식들입니다. 명절이면 오고 전화도 합니다. 아프다고 하면 병원도 같이 가줍니다. 하지만 자식은 자식의 삶이 있습니다. 자식들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저도 젊었을 때 부모님께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결국 노년의 외로움은 누가 나쁘고 착해서 생기는 게 아니더군요. 그냥 모두가 자기 삶을 사는 사이 남겨진 사람이 혼자 감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제게는 박철호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만났습니다. 철호는 저보다 키도 작고 말도 느렸는데 이상하게 배짱이 있었습니다. 동네 형들이 제 돈을 뺏으려고 했을 때 그 작은 놈이 앞에 나서서 소리쳤습니다. 그만해라. 그날 이후 우리는 친구가 됐습니다. 중학교도 같이 다녔고 고등학교는 달랐지만 매일 만났습니다. 군대도 비슷한 시기에 갔고 결혼도 비슷하게 했습니다. 저는 순자와 결혼했고 철호는 정숙 씨와 결혼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네 사람은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여름이면 계곡에 갔고 가을이면 단풍 보러 갔고 명절 끝나면 서로 집에 모여 남은 전을 데워 먹었습니다. 우리 애들도 철호네 집을 친척집처럼 드나들었습니다. 철호 아내 정숙 씨는 참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지만 음식 솜씨가 좋았고 남 챙기는 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우리 순자와도 친했습니다. 두 여자가 부엌에서 웃는 소리를 들으면 저와 철호는 거실에서 술잔을 부딪혔습니다. 철호가 늘 말했습니다. 영수야, 우리 넷이 늙어서도 이렇게 다니자. 저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그때는 정말 그럴 줄 알았습니다. 사람이 늙어도 친구는 남아있고 아내도 곁에 있고 계속 같이 밥 먹고 여행 다닐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그런 약속을 잘 지켜주지 않더군요. 먼저 떠난 건 제 아내였습니다. 순자가 떠난 뒤 철호가 저를 많이 챙겼습니다. 술 사주고 억지로 산책 끌고 나가고 집에 반찬도 가져다 줬습니다. 저는 그때 철호한테 많이 기대었습니다. 친구라는 게 그런 거더군요. 말없이 옆에 있어주는 사람. 그런데 3년 뒤 철호도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별일 아니라고 했습니다. 수술하면 된다고, 항암하면 된다고. 철호도 웃었습니다. 나 그렇게 쉽게 안 죽는다. 하지만 병은 사람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철호는 점점 야위었습니다. 마지막 병실에 갔을 때 철호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영수야, 정숙이 가끔 좀 들여다봐라. 저는 그때 아무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라. 당연히 챙기지. 그 말이 이렇게 무거운 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철호가 떠난 날, 저는 장례식장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아내 장례식 때보다 더 울었다고 하면 순자에게 미안한 말일까요? 그런데 정말 그랬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과 50년 친구를 잃은 슬픔은 달랐습니다. 아내가 떠났을 때는 집 한쪽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철호가 떠났을 때는 제 젊은 시절이 통째로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철호 장례식이 끝난 뒤 저와 정숙 씨는 거의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그랬습니다. 서로를 보면 철호 생각이 났고 순자 생각도 났습니다. 괜히 자주 연락하면 동네 사람들이 말 만들 것도 싫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각자 살아야 한다고, 그게 예의라고, 그게 죽은 사람들에 대한 도리라고.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정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명절에 안부 문자 한 번, 가끔 부고나 경조사 때 얼굴 보는 정도,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병원에서 우연히 정숙 씨를 만났습니다. 저는 정기검진을 받으러 간 날이었습니다. 혈압약도 타야 했고 위내시경 예약도 해야 했습니다. 검사 끝나고 병원 로비 의자에 앉아 있는데 어디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수 씨? 고개를 들었더니 정숙 씨가 서 있었습니다. 순간 이상하게 반가웠습니다. 아이고, 정숙 씨, 여긴 어쩐 일이에요? 저도 검진 왔어요. 정숙 씨는 예전보다 조금 야위어 보였습니다. 머리도 희끗했고 손에는 병원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어색했습니다. 예전에는 가족처럼 지냈던 사람인데 오랜만에 만나니 남보다도 조심스러웠습니다. 검사가 끝난 시간이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그냥 헤어지려는데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밥은 먹었어요? 정숙 씨가 웃었습니다. 아직요. 그럼 병원 밥 말고 밖에 나가서 먹읍시다.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날은 혼자 밥 먹기 싫었습니다. 정숙 씨도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병원 근처 작은 국밥집에 들어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무렇지 않게 앉았을 텐데 그날은 서로 말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애들은 잘 지내요? 네. 영수 씨 자식들도 잘 지내죠? 그럭저럭요. 처음엔 그런 말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철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정숙 씨가 말했습니다. 철호 씨는 병원 참 싫어했는데 저도 웃었습니다. 맞아요. 검진 받으라면 도망 다녔죠. 그 말을 하며 둘 다 잠깐 웃었습니다. 그리고 곧 조용해졌습니다. 죽은 사람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웃으며 시작해도 끝은 늘 가슴이 먹먹합니다. 밥을 다 먹고 헤어지는데 정숙 씨가 말했습니다. 오늘 밥 잘 먹었어요. 나도요.
혼자 먹는 것보다 낫네요. 그 말이 제 마음에 이상하게 남았습니다. 혼자 먹는 것보다 낫다. 정말 그랬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저는 오랜만에 저녁을 거르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대충 라면이나 끓였을 텐데 그날은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 밥을 먹었습니다. 이상하게 하루가 덜 허전했습니다. 한 달 뒤 또 병원에서 정숙 씨를 만났습니다. 이번에도 우연이었습니다. 저는 약을 타러 갔고 정숙 씨는 검사 결과를 들으러 왔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또 밥 먹고 갈까요? 정숙 씨도 이번에는 덜 망설였습니다. 좋죠. 그렇게 두 번째 밥을 먹었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덜 어색했습니다. 세 번째는 더 편했습니다. 네 번째부터는 병원에서 만나지 않아도 가끔 연락하게 됐습니다. 시장 가는데 뭐 필요한 거 있어요? 오늘 비 오는데 조심해요. 혈압약은 잘 챙겨 먹어요? 그 정도였습니다. 정말 그 정도. 누가 들어도 이상할 것 없는 말들. 하지만 이상하게 저는 그 문자를 기다리게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휴대폰을 보고 혹시 정숙 씨에게 문자가 와 있나 확인했습니다. 없으면 조금 허전했습니다. 있으면 하루가 덜 심심했습니다. 그게 사랑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나이에 사랑이라는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누군가 내 안부를 물어봐 준다는 것, 내가 누군가의 안부를 궁금해한다는 것, 그게 생각보다 큰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시장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물을 사고 있었고 정숙 씨는 생선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또 만나네요. 정숙 씨가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저는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인연인가 봅니다. 정숙 씨가 잠깐 저를 보더니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그날 우리는 같이 장을 봤습니다. 무거운 봉지는 제가 들었고 정숙 씨는 옆에서 가격을 깎았습니다. 예전 순자와 시장 가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 생각이 나자 마음이 조금 아팠지만 이상하게 죄책감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래된 기억 위에 새로운 하루가 살짝 얹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뒤로 우리는 가끔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국밥, 칼국수, 청국장, 비싼 음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따뜻한 밥 한 끼, 그리고 이야기, 자식들 이야기, 몸 아픈 이야기, 약값 오른 이야기, 친구들 하나둘 떠나는 이야기. 젊을 땐 그런 이야기가 싫었습니다. 늙은 사람들끼리 왜 저런 말만 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 나이가 되어 보니 알겠더군요. 그게 우리 일상이었습니다. 아픈 곳을 말하고, 약을 묻고, 어제보다 덜 외로웠던 일을 이야기하는 것. 그게 노년의 대화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제가 감기 몸살에 심하게 걸렸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약 먹고 자면 낫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밤새 열이 오르고 몸이 너무 아팠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할까 하다가 말았습니다. 회사가 바쁠 시간일 테니까요. 딸에게 전화할까 하다가도 말았습니다. 애들 챙기느라 정신없을 테니까요. 그렇게 혼자 끙끙 앓고 있는데 정숙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왜 그래요? 감기 좀 걸렸나 봅니다. 병원은 갔어요? 내일 가려고요.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그런데 1시간쯤 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정숙 씨가 서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죽이 들려 있었고 다른 손에는 약봉지가 있었습니다. 이 날씨에 왜 왔어요? 제가 말하자 정숙 씨가 눈을 흘겼습니다. 아픈 사람이 큰 소리는. 그날 정숙 씨는 제 부엌에 들어와 죽을 데우고 약을 챙기고 물수건을 적셔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누군가 제 집 부엌에서 움직이는 소리를 듣는 게 냄비 뚜껑 닫히는 소리, 물이 끓는 소리, 그릇이 식탁에 놓이는 소리, 그 소리들이 이상하게 마음을 울렸습니다. 죽을 한 숟가락 먹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정숙 씨가 물었습니다. 왜 그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뜨거워서 그래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뜨거운 건 죽이 아니라 제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 씨가 돌아간 뒤에도 저는 한참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곁에 있으면 덜 외롭겠다. 아플 때 전화할 사람이 있고 밥 먹자고 말할 사람이 있고 오늘 병원에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 이야기할 사람이 있으면 남은 시간이 조금은 덜 무섭겠다. 그 생각이 든 순간 저는 겁이 났습니다. 철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친구의 마지막 말도 떠올랐습니다. 정숙이 가끔 좀 들여다봐라. 그 말이 이런 뜻은 아니었을 텐데 저는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정숙 씨 연락을 피했습니다. 전화를 안 받았고 문자도 짧게 답했습니다. 시장 가는 길도 바꿨습니다. 병원 예약일도 일부러 다른 날로 미뤘습니다. 제가 무슨 마음인지 알 것 같아서 더 겁이 났습니다. 그런데 피하면 마음이 가벼워질 줄 알았는데 더 무거워졌습니다. 하루 종일 누구와도 말을 안 하고 집에 돌아오면 전보다 더 적막했습니다. 냉장고 소리까지 크게 들렸습니다. TV를 틀어도 소음 같았습니다. 정숙 씨가 보낸 짧은 문자 하나가 그리웠습니다. 밥은 먹었어요? 그 말 하나가 그렇게 큰 말이 될 줄 몰랐습니다. 며칠 뒤 정숙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한참을 보다가 받았습니다. 왜 피하세요? 그 한마디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정숙 씨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제가 불편하게 했으면 미안해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럼 왜 그래요? 저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겨우 말했습니다. 철호한테 미안해서요.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한참 뒤 정숙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 매일 미안해요. 그 말에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정숙 씨도 같은 마음을 느끼고 있었고 같은 죄책감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오래 통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통화 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마음은 저 혼자만의 착각이 아니구나. 그리고 더 무서워졌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마음이면 누르면 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같은 마음이면 그건 자꾸 살아납니다. 억지로 묻어도 다시 고개를 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동안 조심스럽게 지냈습니다. 만나도 낮에만 만났고 밥만 먹고 헤어졌습니다. 손도 잡지 않았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숙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수 씨, 우리 나이에 사랑이라는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혼자 아프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정숙 씨가 또 말했습니다. 누구랑 뜨겁게 살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냥 밥 먹었냐고 물어볼 사람, 병원 같이 가줄 사람, 오늘 날씨 좋다고 말할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말이 너무 정확해서 오히려 슬펐습니다. 제가 원하던 것도 그거였습니다. 뜨거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눈치 안 보고 손잡고 다니는 그런 사랑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남은 생을 혼자 견디지 않아도 되는 사람, 같이 늙어갈 사람.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제 마음을 말했습니다. 정숙 씨,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지내면 안 될까요? 정숙 씨는 저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렇게요? 네. 밥도 같이 먹고, 병원도 같이 가고, 가끔 바람도 쐬고, 아플 때 서로 전화하고, 저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남은 시간은 그렇게 지내고 싶습니다. 정숙 씨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한참 손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러다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기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었거든요. 이제부터 진짜 문제가 시작될 거라는 걸요. 사실 저는 제가 이렇게까지 긴장할 줄 몰랐습니다. 68살 먹은 사람이 자식들 눈치를 그렇게 보게 될 줄도 몰랐고요. 하지만 이상하게 그랬습니다. 정숙 씨와 앞으로도 만나고 싶다는 마음보다 자식들이 상처받을까봐 더 걱정됐습니다. 그 애들도 나름대로 철호를 알았으니까요. 철호는 제 친구였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도 삼촌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말을 할까? 그냥 숨길까? 괜히 이야기했다가 집안만 시끄러워지는 건 아닐까? 하지만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처럼 몰래 연애하는 나이도 아니었고 무엇보다 저는 나쁜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주말 아들과 딸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오랜만에 식사나 하자고 했습니다. 아들은 퇴근하고 왔고 딸은 손주를 시댁에 맡기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식탁이 시끌벅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좋았을 텐데 그날은 밥이 목으로 잘 안 넘어갔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디 아파요? 아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말이 없어요? 딸도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무슨 할 말 있는 사람 같은데? 저는 괜히 물만 마셨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나 할 말 있다. 둘 다 저를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괜히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 정숙 씨랑 앞으로도 계속 만나려고 한다. 처음에는 둘 다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은 것 같았습니다. 딸이 먼저 물었습니다. 정숙 아주머니? 응. 철호 아저씨 부인? 응. 몇 초 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먼저 말했습니다. 무슨 뜻인데요?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앞으로도 같이 밥 먹고 병원도 같이 가고 서로 의지하면서 지내려고. 그 말을 듣자마자 아들 표정이 굳었습니다. 정말 순식간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웃고 있던 얼굴이 갑자기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지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 그대로다. 그게 말이 돼요? 저는 예상했던 반응이라 놀라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들으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들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하다가 결국 그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사람이 그렇게 없어요? 그 말이 생각보다 아프더군요.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은 계속 말했습니다. 철호 아저씨가 어떤 분이었는데 아버지 친구잖아요. 50년 친구잖아요. 그런데 하필 왜 정숙 아주머니예요? 저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설명하기 어려웠으니까요. 왜 꼭 정숙 씨였냐고요? 세상에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여자를 만나고 싶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이 제 하루 속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때 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그렇게까지 말할 건 아니잖아. 아들이 딸을 돌아봤습니다. 그럼 넌 괜찮아?
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솔직히 처음 들으면 놀라긴 하지. 근데 차라리 정숙 아주머니가 낫지 않아? 이번에는 제가 놀랐습니다. 아들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뭐? 딸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모르는 여자보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이 낫다는 말이야. 아빠도 알고, 우리도 알고, 정숙 아주머니도 좋은 분이잖아. 아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너 지금 진심이야? 응. 아니, 세상에 남자가 그렇게 없어서 하필 친구 남편이야? 딸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세상에 여자가 그렇게 없어서 하필 친구 아니겠어? 순간 식탁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저는 둘을 말렸습니다. 그만해라. 하지만 아들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진짜 죄송한데 저는 반대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에요. 그 말에 딸도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빠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 말에 저는 괜히 눈을 피했습니다. 평생 자식들 앞에서 눈물 보인 적 없는데 이상하게 목이 매더군요. 그날 식사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아들은 끝까지 표정이 안 좋았습니다. 딸은 돌아가기 전 제 어깨를 한번 토닥였습니다. 아빠, 근데 각오는 해야 돼. 무슨 각오? 사람들 말. 저는 웃었습니다. 그 정도는 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사람들 말이 생각보다 훨씬 빨리 퍼질 거라는 걸요. 그리고 정숙 씨 쪽도 저희 집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걸요. 그날 밤 정숙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많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영수 씨, 네. 우리 아들이 오늘 화냈어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아들도 화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둘 다 웃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웃음이 하나도 즐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한 웃음에 가까웠습니다. 애들이 많이 화났나 봐요. 제가 묻자 정숙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저보고 미쳤대요. 저는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우리 아들도 비슷한 말 했습니다. 정숙 씨도 피식 웃었습니다. 그런데 웃음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영수 씨, 네. 우리 진짜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 생각을 하루에 몇 번씩 하고 있었으니까요. 모르겠습니다.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나쁜 짓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한참 뒤 정숙 씨가 작게 말했습니다. 저도요. 그 말 한마디에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적어도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된 건 아닌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자식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소문이라는 건 정말 이상한 겁니다. 말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알게 되는 건지. 며칠 뒤 저는 동네 슈퍼에 갔다가 이상한 일을 겪었습니다. 평소처럼 물건을 사고 계산을 하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갑자기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김 선생님,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무슨 좋은 일요? 그러자 아주머니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요즘 표정이 좋아 보여서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런데 가게를 나오는데 뒤에서 다른 아주머니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맞다니까. 둘이 자주 다닌다잖아. 에이 설마. 아니라니까. 순간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설마 우리 이야기인가. 저는 모르는 척 걸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동네 공원에서였습니다. 저는 혼자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오래 알고 지낸 동네 형님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영수야. 예, 형님. 너 요즘 정숙 씨랑 자주 만나냐? 그 순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예. 아니, 그냥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저는 애써 웃었습니다. 밥 몇 번 먹은 게 전부예요. 형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 둘 다 혼자인데. 그럴 수도 있지. 그러더니 잠시 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말은 나올 거다. 그 말이 참 오래 남았습니다. 말은 나올 거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손을 잡은 적도 없고, 숨긴 적도 없고, 남들에게 피해를 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정숙 씨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며칠 뒤 우리가 같이 점심을 먹고 있는데 정숙 씨가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더군요. 왜 그래요? 제가 묻자 정숙 씨가 한참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오늘 미용실 갔다 왔거든요. 네. 원장님이 그러더라고요. 뭐라고요? 정숙 씨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좋은 사람 생겼냐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부럽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기분이 좋지가 않았어요. 저도 이해됐습니다. 부러워서 하는 말이든 비웃어서 하는 말이든 결국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날 우리는 평소보다 일찍 헤어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만 만나야 하나? 우리 때문에 자식들이 힘들어한다. 동네 사람들도 말한다. 철호도 생각난다. 그런데 그 생각을 할수록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만 만나야 할 이유는 점점 늘어나는데 만나고 싶은 마음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그게 제일 무서웠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거실에 앉아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숙 씨였습니다. 앉아요? 문자 한 줄.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정숙 씨도 안 자네요.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잠이 안 와서요. 저는 한참 휴대폰을 보다가 결국 이렇게 보냈습니다. 나도요. 그 짧은 문자 두 줄이 그날 밤에는 이상하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사람이 외롭다는 게 꼭 옆에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걸요. 누군가에게 전화하고 싶은데 전화를 걸 사람이 없을 때, 좋은 일이 생겼는데 이야기할 사람이 없을 때, 병원에서 의사한테 이상한 소리를 들었는데 같이 걱정해 줄 사람이 없을 때, 그럴 때 외로운 거더군요. 정숙 씨는 어느새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렀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일이 결국 생겼습니다.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집에 찾아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미리 전화라도 하는데 그날은 초인종부터 눌렀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표정이 안 좋더군요. 아버지, 왜 그러냐? 잠깐 얘기 좀 해요. 목소리부터 딱딱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아직도 만나요? 저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응, 계속 만난다. 아들은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요?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중요하다. 왜요?
그 질문에는 바로 답이 안 나왔습니다. 왜 중요하냐고요? 좋아하니까? 보고 싶으니까? 외로우니까? 그 말들이 다 맞는데 왠지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한참 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있으면 하루가 덜 길다. 아들은 이해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그럴 줄 알았습니다. 40 넘은 아들이 68살 노인의 하루를 이해하긴 어렵겠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도 언젠가 알 거다. 뭐려? 하루가 너무 길어지는 날이 온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아버지, 혹시 결혼할 생각 있어요? 저는 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다. 진짜요? 응. 혼인신고도 안 해요? 안 한다. 그건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재혼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남편이 다시 되고 싶은 것도 아니었고, 새로운 가정을 만들고 싶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금처럼 같이 밥 먹고, 같이 병원 가고, 가끔 여행도 다니고, 그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아들은 쉽게 안심하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버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안다. 근데 신경 안 쓰여요? 이번에는 제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신경 안 쓰일 리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너무 신경 쓰였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남 눈치 보고, 체면 지키고, 남한테 욕 안 먹으려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욕 먹더라도 포기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아들이 돌아간 뒤 저는 한참 동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철호 생각이 났습니다. 만약 철호가 살아 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욕했을까요? 아니면 웃었을까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철호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마지막 병실 장면이 같이 떠올랐습니다. 영수야, 정숙이 가끔 좀 들여다봐라. 그 말, 저는 그 말을 수백 번은 떠올린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부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친구가 남긴 마지막 부탁. 그 정도. 그런데 요즘은 자꾸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철호는 알고 있었던 걸까요? 남겨진 사람들이 얼마나 외로운지, 먼저 떠나는 사람이 남는 사람 걱정을 얼마나 하는지. 그날 밤 정숙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밝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제가 묻자 정숙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아들이 다녀갔어요. 순간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우리 집도 그랬습니다. 정숙 씨도 피식 웃었습니다. 뭐래요? 아직도 만나냐고. 우리 아들도 똑같은 말 했어요. 잠시 둘 다 웃었습니다. 그런데 곧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정숙 씨가 말했습니다. 영수 씨, 네, 우리 애들 때문에 헤어져야 할까요?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 질문은 저도 매일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이었으니까요. 정숙 씨가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자신이 없어요. 무슨 자신이요? 우리 딸이 저 때문에 상처받는 거, 우리 아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는 거. 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숙 씨는 지금 행복해요?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정말 오래, 한참 동안,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똑같았으니까요. 저도요. 그 말이 나오는데
목이 매더군요. 행복했습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너무 늦게, 너무 뜻밖의 행복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놓기가 더 어려웠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정숙 씨는 서로 조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보다 자주 만나지도 않았고 일부러 사람 많은 곳도 피했습니다. 동네 시장 대신 조금 먼 곳으로 나가 밥을 먹었습니다. 공원도 안 갔습니다. 괜히 누가 볼까봐, 누가 또 이야기를 만들까봐.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마치 죄를 짓는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서글펐습니다. 어느 날 정숙 씨가 말했습니다. 영수 씨, 네, 우리 왜 이러고 있는 걸까요? 저는 웃었습니다. 글쎄요, 불륜도 아닌데. 그러게요. 둘 다 웃었지만 웃음 끝은 씁쓸했습니다. 그러던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한창 피던 시기였습니다. 그날도 정숙 씨와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먼저 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걸었습니다. 그래도 안 받았습니다.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감. 저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3번째, 4번째, 5번째. 그때였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김영수 씨 되십니까? 순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예, 여기는 병원 응급실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정숙 씨 보호자분 맞으세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보호자, 그 단어가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아니, 그건 아닌데요. 환자 휴대폰 최근 통화 기록에 가장 많이 연락한 번호라서요. 저는 바로 택시를 잡았습니다. 병원까지 어떻게 갔는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응급실에 도착하니 정숙 씨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다행히 의식은 있었습니다. 길에서 어지럼증 때문에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이 쉬어졌습니다. 놀랐잖아요. 제가 말하자 정숙 씨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해요. 죄송한 게 아니라.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정숙 씨도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와줄 줄 알았어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와줄 줄 알았어요. 그 말이 생각보다 큰 말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웃었습니다. 당연히 와야죠. 그날은 정숙 씨 딸도 왔습니다. 급하게 달려왔더군요. 처음에는 저를 보고 조금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검사 결과 설명을 듣고 약을 받아오고 물을 챙기는 모습을 계속 지켜보더군요. 그리고 집에 가기 전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아저씨, 응? 오늘 와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당연한 건데. 정숙 씨 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많이 좋아하시죠? 순간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 질문을 받을 줄 몰랐으니까요. 엄마가요. 아저씨 만나는 날은 표정이 달라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도 적응이 안 돼요. 그 말이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반대하지도 찬성하지도 않는 솔직한 말이었으니까요. 이해해. 제가 말했습니다. 나도 아직 적응 안 된다. 그 말에
정숙 씨 딸이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자식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응급실 사건 이후 아들이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딸에게 연락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며칠 뒤 아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대뜸 물었습니다. 응급실 갔다 왔다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갔다. 왜 아버지가 갔어요? 그 질문에 저는 순간 답답했습니다. 왜라니? 혼자였으니까. 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문제라니까. 뭐가? 왜 아버지가 보호자 역할을 하냐고요? 저는 말없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누가 해야 하냐? 아들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딸이 있었잖아요. 멀리 있었잖아. 그래도 뭐. 순간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들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아들한테 화를 낸 적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사람이 쓰러졌는데 내가 가면 안 되냐? 아버지, 아니, 그럼 내가 모른 척하고 집에 있었어야 하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진정한 뒤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소리 질러서. 아들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 뒤 아들이 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네. 그렇게까지 걱정됐어요? 저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됐다. 생각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정숙 씨가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 제가 느낀 감정은 걱정이었으니까요. 순간 아들도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눈을 피하더군요. 마치 뭔가를 처음 깨달은 사람처럼. 그날 이후 아들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찬성한 건 아닙니다. 여전히 불편해했습니다. 여전히 못마땅해했습니다. 하지만 전처럼 무조건 화부터 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압니다. 사람이 진짜 고민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말이 줄어든다는 걸요. 며칠 뒤 아들이 저녁을 사겠다고 연락했습니다. 둘이 고깃집에 앉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손주 이야기나 했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고기를 몇 점 먹다가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왜 외로웠어요? 저는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솔직히 예상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갑자기 그건 왜 묻냐? 아들은 고기를 뒤집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생각해봤어요. 저는 잠시 웃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외로웠지. 많이요? 많이.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왜 말씀 안 했어요? 그 말에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나 외롭다 그런 말 하냐? 아들도 웃었습니다. 그런데 웃다가 갑자기 표정이 굳었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뭐가? 몰랐어요. 그 말에 저도 잠시 말이 없어졌습니다. 사실 아들이 몰랐던 게 아닙니다. 제가 안 보여준 겁니다. 부모라는 사람들이 원래 그렇습니다. 자식 걱정할까봐 힘든 것도 숨기고 아픈 것도 숨기고 외로운 것도 숨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자식들은 진짜 몰랐다고 말하죠. 누구 잘못도 아닙니다. 그냥 그런 겁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조금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아들이 처음으로 제 입장에서 생각해 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쉽게 풀리면 재미가 없겠죠. 진짜 문제는 그 다음에 생겼습니다.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정숙 씨와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칼국수 집이었습니다. 별다를 것 없는 점심, 별다를 것 없는 대화. 그런데 식당 문이 열리더니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정숙 씨 아들이었습니다. 순간 정숙 씨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도 당황했습니다. 정숙 씨 아들은 우리를 보자마자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정숙 씨가 일어났습니다. 너 여기 어떻게? 근처 거래처 왔다가 아들은 저를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엄마를 봤습니다. 계속 만나고 있었네. 정숙 씨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솔직히 잘못한 건 없는데 마치 들킨 사람처럼 심장이 뛰더군요. 아들은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의자를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우리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저와 정숙 씨는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화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칼국수 3그릇이 놓였습니다. 정말 이상한 식사였습니다. 아무도 말을 안 했습니다. 국물 마시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러다가 정숙 씨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응, 저 솔직히 아직도 이해 안 됩니다. 알아. 근데 잠시 망설이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가 웃는 건 알겠어요. 그 말에 정숙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도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 별로 안 웃었어요. 정숙 씨 눈가가 조금 붉어졌습니다. 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더 짜증나는 거예요. 좋아 보이니까. 그 말에 저도 아무 말 못했습니다. 그건 반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찬성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식의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인데 그 상대가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인 것. 그 모순, 그 복잡한 감정, 저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비슷했을 것 같으니까요. 그날 식사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정숙 씨 아들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적어도 전처럼 대놓고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식들 문제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자 이번에는 다른 고민이 생겼습니다. 정숙 씨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영수 씨, 응, 우리 이렇게 계속 가도 되는 걸까요? 저는 웃었습니다. 왜 또? 정숙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애들 때문이 아니라 그럼 철호 씨 때문에. 순간 저도 말이 없어졌습니다. 사실 그 이름은 요즘 잘 꺼내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그랬습니다. 꺼내는 순간 괜히 죄인이 되는 것 같았으니까요. 정숙 씨가 말했습니다. 가끔 사진을 보는데 미안해요. 저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날 우리는 오랜만에 철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젊을 때 술 마시고 바다에 빠졌던 이야기, 군대 휴가 나와서 사고 친 이야기, 첫 월급 받고 넷이 고깃집 갔던 이야기. 이야기하다 보니 어느새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만약 철호가 지금 여기 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욕했을까? 아니면 웃었을까?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은 끝까지 아무도 모를 겁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희한하게도 자식들의 반대는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그냥 익숙해진 것에 가까웠습니다.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더니 정말 그렇더군요.
처음에는 난리였던 일도 몇 달 지나면 일상이 됩니다. 아들도 가끔 물었습니다. 오늘 정숙 아주머니 맞나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그러면 아들은 한숨을 쉬면서도 더 이상 뭐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숙 씨 집도 비슷했습니다. 아들이 여전히 불편해하긴 했지만 예전처럼 화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끔 정숙 씨와 통화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오늘 딸이 반찬 가져다 줬어요. 왜? 아저씨도 같이 드시라고. 그 말을 듣고 저는 괜히 웃었습니다. 참 이상했습니다. 반대하던 사람들이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때부터 제 마음 한구석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건강검진 결과를 들었습니다. 의사는 큰 문제는 없다고 했습니다. 혈압도 괜찮고 혈당도 괜찮고 다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더군요. 김영수 씨, 네, 지금은 괜찮은데 앞으로는 모릅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그건 누구나 아는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런데 의사가 이어서 한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미루지 마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괜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웃고 넘겼을 텐데 그날은 아니었습니다. 68. 젊다고 하기엔 늦었고 늙었다고 하기엔 아직 움직일 수 있는 나이. 그 어중간한 나이. 그게 갑자기 크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그 말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미루지 마세요. 그날 저녁 정숙 씨와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날씨가 좋아서. 부산 바다는 늘 그렇습니다. 가만히 보고 있으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우리는 벤치에 앉아 한참 동안 바다를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편했습니다. 그러다가 정숙 씨가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해요? 저는 웃었습니다. 글쎄요. 말해봐요. 잠시 망설이다가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무섭습니다. 정숙 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뭐가요? 시간 가는 게. 정숙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다를 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순자도 떠났고, 철호도 떠났고, 친구들도 하나둘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시간이 무섭습니다. 그 말에 정숙 씨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늙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젊을 때는 하지 않던 이야기. 앞으로 얼마나 살 수 있을까? 언제까지 운전할 수 있을까? 언제까지 혼자 병원 갈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 이상하게 슬프면서도 이상하게 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이해하는 사람이 옆에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집에 돌아온 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의사 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바닷가에서 했던 이야기 때문이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새벽 2시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정숙 씨가 먼저 떠나면?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정숙 씨가 제게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예전에는 같이 밥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같이 병원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잃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데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며칠 뒤
정숙 씨와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숙 씨, 네, 나중에, 아주 나중에. 정숙 씨가 웃었습니다. 왜요? 우리 둘 다 진짜 많이 늙으면. 정숙 씨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괜히 웃었습니다. 그때도 같이 밥 먹읍시다. 정숙 씨는 한참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웃었습니다. 좋아요. 그때도 같이 먹어요.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사랑해서였는지, 고마워서였는지, 아니면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 때문이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하나는 알겠습니다. 우리는 결혼을 약속한 게 아닙니다. 재산을 나누기로 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앞으로도 같이 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약속 하나가 저에게는 세상 어떤 약속보다 든든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0년 친구의 아내와 남은 생을 함께 보내고 싶은 저를 친구를 배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남겨진 사람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내일 점심도 정숙 씨와 같이 먹을 예정입니다.